출동을 하고 영국이나 시리아에서도 전투기들이 사전에 다 요격을 했거든요. 네, 네. 그게 뭐냐면 이란은 이스라엘에게 공격하겠다고 예고하고 공격을 했던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큰 성과를 얻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본토를 처음으로 공격했다는 것은 네. 어쨌든 중동의 정세라는 게 이스라엘과 반이스라엘 세력이 모여 있는데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해 본 적이 없는데 이란이 맹주국으로서 본토를 공격했다는 것은 굉장한 위상의 차이를 보여주는 네. 것이죠. 좀 상징성이 굉장히 상징성이 큰 것 굉장히 같네요. 크죠. 네. 그다음에 이란 국민들이 뭐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길거리에 나와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예. 축제를 벌인 것처럼 이란 네. 국민들에게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네. 이란 의회에도 관계가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이란은 내부적으로 지금 뭐 히잡 시비 같은 것들 때문에 예. 굉장히 이제 갈등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란 의회에서도 즉각적으로 환영 성명이 나왔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그 이란 지도부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방공 능력이라든가 정보 능력 이런 네.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이란에게는 몇 가지의 좋은 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지난 19일에는 이스라엘의 재보복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아까 전에 짚어주시기는 했는데 이 공격 역시 사실 굉장히 피해가 미미할 정도로 피해는 그러니까 강도 자체도 미미했고 피해는 뭐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처음에 이제 즉각 응징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미국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좀 분기점을 맞았다고 볼 수 있죠. 네. 미국이 즉각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재보복을 승인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예. 어떤 지원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원래 이스라엘은 14일에서 이틀 지난 16일쯤 재응징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뒤로 물러지면서 결국 네, 네. 19일에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란의 발표를 보면 이란은 우리 영공 밖에서 어떠한 공격도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아예 공격 네.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네. 우리가 격추한 드론은 이란 내에서 뭐 발전한 것이다, 발사된 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드론이 쿼드콥트 드론이라는 건데요. 예. 이스라엘에서 주로 쓰는 드론입니다. 네, 쿼드콥트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헬리콥터가 4개짜리 네. 드론인데요. 비행거리가 좀 짧고 금방 예. 폭발하는 그런 그 단점이 네, 있는데 네. 미국의 그 보도를 보면은 미국에서는 그 이스라엘 전투기가 영공 밖에서 그 나탄즈 핵시설 네. 거기 보호용에 있는 그 레이더를 향해서 미사일을 3발을 발사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네네. 이란도 자신들은 공격받지 않았다고 했고 이스라엘도 자신들이 공격했다고 아직까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미국만 공격을 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관료를 통해서 보도됐을 정도니까요. 네, 그러니까 종합해 보자면 이스라엘은 구태여 자신들이 이란에 보복 공격을 한 것을 밝히고 싶어하는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피해 자체도 이제 뭐 매우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럼요. 이스라엘도 뭐 당연히 명분과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것이 특히 네. 그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의 거취와 여러 가지 관련이 있죠. 네.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지면서 전시 내각이라는 것을 가동하지 않았습니까? 일반 내각보다 훨씬 결정 구조를 좀 간편하게 하는 이 전시 내각은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네타냐후 총리, 그다음에 베니 간츠라는 전 참모총장. 네, 네. 이 참모총장은 야당 대표입니다. 네. 지금은 참모총장이 아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갈란트 국방장관인데 이 갈란트 국방장관도 같은 당 속에서 네타냐후와 끊임없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3사람이 계속 티격태격하는 상황. 예. 특히 이제 그 하마스와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인질 석방 협상이 잘 안 되니까 대놓고 네타냐후에게 막 대드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거든요. 네, 네. 특히 간츠 대표 같은 경우는 가자 지구의 인도적 지원도 늘려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3월에 그러니까 지난달 초에는 미국을 방문했는데 네타냐후 승인도 받지 않고 뭐 예. 미국을 기습적으로 방문하고 이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대놓고 막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란과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전시 내각이 사실상 갈등이 봉합이 된 것이죠. 네. 그런데 언제든지 이 갈등은 터질 수가 있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네타냐후는 또 그 내부적으로는 2가지의 이득을 챙겼는데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YTN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미 하원에서 예. 안보 예산안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여기에 이스라엘군이 포함되어 있죠. 네, 그 그렇죠. 돈이
136조 원 규모. 지금 그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현재 무기가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마스와의 전쟁과 이 이란과의 전쟁을 두 가지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마스를 공격하는 가자 지구의 그 라파를 공격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에 큰 돈이 들어오게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시 하마스와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됐고 실제로 네타냐후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계산하고 또 내각 내 갈등 요소가 굉장히 좀 복잡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복잡하고요. 실제로 그 이스라엘 내에서도 네.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외부의 이스라엘과의 갈등을 빚으면서 내부 갈등은 조금 잦아드는 양상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뭐 이번 그 이란과의 충돌로 얻은 것도 뭐 적지 않아 보이는데 미국의 지원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지 않았습니까? 앞서서 네.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예산안 그것도 좀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미국 하원에서 통과를 한 것이죠. 네, 네. 미국 하원에서 전체 예산안은 130조 원 규모인데요. 네, 가장 네. 큰 것은 역시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예산도 통과가 됐고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예산도 역시 통과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전부 지원하지 말자는 그런 그 의견들이 많았는데 미국 하원은 아시다시피 공화당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애를 태웠었는데 예. 이번에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어쨌든 이스라엘 지원 예산이 통과가 된 네, 것이죠. 네, 네. 다음 주에 이제 상원이 있는데 상원은 민주당이 많기 때문에 아마 네.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상당히 자신이 원래 그 원했던 그 모양대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이 예산 문제가 지난 1일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이란 영사관 공격이 바로 이 목적이 아니었냐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지금 그 미국으로부터 자꾸 각성을 시켜야 될 의미가 있고 예. 중동이 불안하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그 선거에서 밀리고 있는 바이든이 중동에서 급변 사태가 벌어지거나 미국이 밀리는 이미지를 주게 되면 선거에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쪽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동안에는 그림자 전쟁을 수행했던 그 두 나라가 이제 각각 상대방 영토를 직접 공격을 어쨌든 함으로써 네. 뭐 확전까지 되지는 않을 거란 전망도 나왔지만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커졌다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금기가 돼 있었던 거예요. 네. 두 나라가 사이가 안 좋은 것은 1980년대부터 예.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둘이 이제 앙숙의 앙숙 관계가 됐고 이란은 이스라엘을 중동의 악의 축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미국은 네. 큰 악마, 이스라엘은 작은 악마 뭐 이렇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 이란 지도자를 뭐 중동의 히틀러 막 이렇게 거의 극악한 수준으로 네, 네. 얘기를 하면서 싸웠지만 둘이 공식적으로 붙지는 않고 예. 악의 축에 속한 뭐 헤즈볼라라든가 하마스라든가 후티 반군이라든가 이란이 이런 세력들을 이제 동원해서 간접 그 전쟁을 벌였는데 이번에 직접적으로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이른바 두 나라 사이의 암묵적 교전 규칙, 예. 서로의 영토는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규칙이 깨져버렸습니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혹시라도 한쪽이 오해를 하거나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또다시 전면전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동의 전체적인 구도에서 상당히 큰 균열이 일어났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좀 확전이 되지 않기를 바라보면서 좀 상황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류재복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 중동 정세 상황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이란의 방공망을 완벽하게 무력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리아 영사관 폭격 이후 이어진 사상 초유의 상대방 본토에 대한 공습을 통해 일단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가 확인됐다라는 평가인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주변 친이란 무장단체들의 존재는 여전히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3주 가까이 이어진 공방에서 이스라엘은 군사적 우위를 과시했습니다. 이란 본토를 공습할 당시 이스라엘이 발사한 공대지 미사일은 레이더망을 우회해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란 관리들도 이란 연공안에서 탐지된 물체가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이란 방공망을 뚫은 미사일은 나탄즈의 핵시설을 방어하는
S-300 대공 시스템을 정확하게 파괴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란의 심장부를 공격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동시에 이란의 공습은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비록 어느 정도 예고된 공격이었지만 이란이 발사한 드론과 미사일의 99%를 영공 밖에서 격추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첨단 정찰 자산까지 고려하면 이란이 기습적으로 큰 타격을 주는 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마냥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에 헤즈볼라와 이라크와 시리아 내 무장단체가 동원되지 않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훈련된 요원 수만 명을 거느린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를 위협하는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 작전이 반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헤즈볼라가 전면전에 나서면 이스라엘이 고전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 예상입니다. 특히 지상군 능력은 동시에 두 개의 전선에서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평가입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이스라엘의 제보복을 불러온 이란의 공습은 핵무기를 둘러싼 국제 질서의 재편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핵 억지력을 실검한 세계 각국이 본격적인 핵 무장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무력화한 데에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Israel's defense was strengthened by a coalition of countries led by the United States and working together. The United States has never before so extensively and so directly defended Israel from attack. 다른 한편에서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는 부러움과 불만이 잇따랐습니다. And everything we are asking from partners, even if you cannot act the way you act in Israel, give us what we need, and we will do the rest of the job. 서방이 두 나라 지원에 대조적인 건 러시아와 이란이 제기하는 군사적 위협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합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핵 연료를 확보했지만 핵 공격을 감행할 능력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란이 본격적인 핵 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나옵니다. 안정적인 우라늄 농축 기술을 갖고 있어 방해만 없다면 반년 만에 핵폭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적대국의 핵무력 보유는 필연적으로 인접국을 자극하면서 핵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이란과 중동 패권을 다투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이란이 핵무기를 확보하면 사우디도 가져야 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했던 파키스탄 핵무기를 도입하는 핵협력 비밀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 사태는 새로운 핵 보유국의 등장과 함께 국제 핵 질서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대 이슈가 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서로 추가 공격을 하지 않으면 대응하지 않겠다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다시 판을 흔든 이유, 이게 뭐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란한테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이 첫 번째 낸 성명은 이거였습니다. 예. 전면전은 하지 않겠다. 단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겠다라 그랬는데 지금 최근 이스라엘에서 이란한테 공격했던 공격은 고통스러운 보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르나나 이란 국영방송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밝혔듯이 민간인 피해자나 어떠한 피해자도 나지 않았거든요. 이것을 고통스러운 보복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이스라엘 측에서도 어떻게 보면 모양이 빠지는 지금 전략 작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군사 작전을 또 하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근데 요거를 좀 우리가 지켜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시설이 이란에는 너무 많습니다. 바시에르, 아라크,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 심지어 테헤란에도 핵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다른 전면전으로 가는 거다, 다른 레벨의 확전으로 간다라고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핵시설이라는 것이 다 다양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공격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하는 것도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스파한을 공격했던 거는 거기
여기는 소위 말해서 우라늄 정강, 우라늄 농축 우라늄이라는 그 본 원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도발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번에 공격한 그 나탄즈는 상당히 이란에서도 주요하게 보는 시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이런 걸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공격을 했지만 지금 방공망에 대한 공격이었지 이란 핵시설에 대한 직접 타격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발 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의 도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경고성, 이란이 공격을 하게 된다면 또다시 공격한다면 우리가 이 이상도 또 공격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이런 식의 공격이었다. 좀 제한되고 어떤 전략적 포석을 향한 그 공격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란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이 추가 행동을 하면 즉각적이고 최대 수준의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란에게 공이 넘어간 걸까요? 지금은 공은 넘어왔다고 봐도 되는데 지금 이제 조금 약한 공이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 입장에서도 나름 대응 수위 어떻게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이 정도 그냥 방공망을 공격을 했고 그 타격이 없는 상황인데 큰 타격이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과연 굳이 또 이렇게 이스라엘의 본토 타격이나 그런 심각한 것으로 받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것들은 이제 아마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겠죠. 근데 제가 판단하건데 지금 이란 입장에서도 이 전쟁이 확전되면 유익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도발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보복 공격이라고 한다면 뭐 이란 입장에서는 뭐 대대적인 보복을 다시 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란과 이스라엘의 양국의 국방력도 조금 궁금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와 이란 그리고 헤즈볼라 또 후티 반군 등 친이란 세력까지 상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중동 지역 최강의 국방력을 인정을 받고 있지만 이게 장기전에도 유효할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 게 아마 이스라엘의 국방력은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요번에도 미국의 여러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압도적인데 단 요게 있겠죠.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말한 확전을 못하는 이유는 미국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했을 때는 100% 안보를 지켜주겠다. 그러나 이게 확전이 돼서 네가 공세적 전쟁을 갈 때는 이것은 너의 전쟁이다. 이스라엘의 전쟁이니까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 거기서 이미 답이 나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충분히 자기네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보호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갖추고 있지만 확전이 됐을 때는 미국의 도움이나 다른 없으면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스라엘도 자국의 그 피해자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군사적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입장도 이란과 확대가 확전이 되면 자국 군인의 피해자가 100명, 200명, 300명, 400명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확전에 대한 전면전에 대한 동력은 떨어지고 네타냐후 정권의 정권 안보는 흔들리기 때문에 될 수는 없다. 그리고 보호 차원에서는 우월한 확전 우선을 갖고 있지만 전선을 넓혀서 시리아나 이란이나 남부 후티까지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전력으로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4차 중동전에서도 이미 밝혀졌습니다. 3차 중동전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까지 포획을 해서 시리아의 골란고원,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까지 자기네들이 영토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군사력을 넓히다 보니까 방어선이 얕아지고 그렇게 해서 4차 중동전 초반에 이스라엘이 망할 정도로 위협을 받았거든요. 그 예를 다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전선을 늦춰서 확실한 승리를 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대다수가 평가를 하죠. 네, 그렇군요. 이 양측은 갈등을 추가로 고조시키기보다는 이게 수위 조절을 하면서 퇴로를 찾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내부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촉구하는 이런 집회도 열리고 있고요. 한편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다소 성술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네타냐후 총리 거취가 이번 사태에서 어떤 변수가 될까요? 이건 상수입니다. 지금 변수가 아니라 네타냐후의 거취와 네타냐후가 갖고 있는 상황은 이 전쟁의 상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타냐후는 지금 이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호랑이 등에 올라탄 상황입니다. 지금 전시내각이고 전쟁 중에는 장군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있어서 총리직이 유지되지만 만약에 이게 전시내각이 종전이 되고 이제 평시내각으로 간다면 네타냐후는 아마 정권 안보 측면에서 크게 흔들리게 될 건데 그때 최대한 그 정권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전리품을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마스를 완벽하게 축출을 했다. 아니면 헤즈볼라를 완벽히 레바논 남부에서 쓸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야
돌아갔을 때 나름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타냐후 정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거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봐야 되고 그거를 상수로 놓고 봤을 때 왜 이 확전을 하려고 하느냐, 왜 이렇게 도발하느냐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고 긴장 완화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확전을 막기 위해서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으면서 최대한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정부 모두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도 이번 공격에 대해 노 코멘트 했습니다. I'm going to say it now, though I know you all will certainly ask me about it, that we do not have any comment on the reports at this time. G7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이번 공격에 미국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긴장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쳤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not been involved in any offensive operations. It's reflected in our statement. And in our conversation, is our work to de-escalate tensions, to de-escalate from any potential conflict. G7 회의에 참석한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미국이 이스라엘로부터 미리 공격 정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지막 순간에 드론 공격에 대한 정보를 미국에 알렸다는 겁니다. ABC 방송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드론이 아닌 전투기로 미사일 3발을 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깃은 핵시설 보호를 위한 방공 레이더 기지였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대체로 이번 공격이 수위 조절이 된 명분용 반격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스라엘이 이란 내부를 타격할 능력을 보여주되 긴장 고조는 피하기 위해 제한적인 공격을 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공격 이후 이란과 이스라엘의 반응이 절제돼 있고 양국 언론도 기사를 키우지 않는 점에 주목하며 긴장 완화를 바란다는 신호라고 썼습니다. CNN 등은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 모두에서 더 이상의 직접적인 무력 공격은 없을 거라는 미국 정보당국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19일 만약 이스라엘이 추가로 공격한다면 즉각적이고 최대 수준의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미르 압돌라히안 외무장관은 미국 NBC 방송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직전 공격에 대해 어젯밤 일어난 것은 공격도 아니었다며 아이들 장난감에 가까운 것이었고 드론도 아니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